어제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회는 사상 첫 스탠딩 토론으로 진행이 돼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심도 있는 정책 토론은 실종됐다는 비판도 나오는 등 평가는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세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사상 처음에 원고 없이 토론하는 이른바 스탠딩 토론을 벌였습니다. 대선 후보들 나름 만족스러운 부분도 또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각 당의 좀 자평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사실상 어제 토론회를 2시간 정도 보면서 느낀 것은 4대1 토론회 내지는 뭐 대통령 청문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1등 후보이고 또 1위를 지지율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당의 후보들은 이제 공격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그리고 또 반면에 사상 처음으로 하는 스탠딩 토론이라고 해서 좀 자유롭고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줄 알았는데 사실상 그냥 서서만 했다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들어서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보완을 해서 실질적 토론이 좀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인 견제 뭐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저희는 선방했다고 자평하고 있고요. 예. 사실상 또 원탑으로서 또 지지율 1위로서 안정감을 보여준 토론회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정책 검증은 좀 어느 정도로 성과를 거뒀다 평가하십니까? 실제로 많이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자유토론이 후보당 가진 시간이 18분이었는데 네. 저희가 18개 후보 질문을 받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럼 사실상 1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책 토론으로 가기에도 되게 미비한 그래서 스탠딩 토론의 자유소음을 많이 못 살렸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듭니다. 사실 이제 토론회가 끝난 뒤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체력장 테스트냐 뭐 이런 말까지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예. 사실 처음 있었던 스탠딩 토론회죠. 지금 강훈식 의원님께서 몇 가지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쨌든 국민의 기대대로 아주 치열하고 관심이 많았던 그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률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질문과 공방에 아쉬운 부분은 많았지만 어쨌든 후보자들의 그 위기 대응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그 행간해 보이는 철학이라든지 사상 이런 것도 충분히 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기 때문에 과거 토론회보다는 훨씬 더 좋았다. 그리고 진일보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계속해서 살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스탠딩 토론 괜찮았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 상대방 후보가 어떤 이분법적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부분은 사실 그 질문을 커트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진정성,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철학 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진정성 있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또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저께 대단히 어떤 그 시청자들한테 그 안철수 후보의 어떤 자질과 어떤 면모를 잘 보여준 토론이 아니었겠나. 근데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청률이 26%가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아마 처음으로 아마 TV 토론이 유권자의 어떤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첫 계기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후보의 어떤 자질과 네. 역량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자세하게 기존 어떤 관성적인 토론회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높았다는 거는 그만큼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할 테인데요. 저희도 이제 몇 가지를 좀 논점을 좀 좁혀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토론에서 또 주정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한반도 안보 지금 선제 타격론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어제 토론을 잠시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미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 후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이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아닙니다.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 그래서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예.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유승민 후보가 주적 개념이 국방백서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 주적 개념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군사적 대체 적의 개념과 정치적 국가 경영의 입장에서 보는 북한과를 구별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제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문재인 공보단장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좀 팩트를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황 의원님, 네. 지금 이제 국방배서에 주적 개념이 빠져 있다라고 좀 이야기했는데 팩트가 뭔가요? 정확하게는 2016년에 저희가 국방 목표를 잡으면서 국방백서에 그 2절 1항에 북한에 대한 이제 적에 대한 개념을 두죠. 주적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적에 대한 표현을 뒀고 북한 정권과 북한의 군이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도 사실은 우리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했던 게 현실적으로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 군사적인 상황에서 왜 북한의 군을 적으로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국방백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대와 또 정권 그리고 그런 핵미사일 개발하고 뭐 이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계속 놓여 있는 북한 정권 그리고 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으로 규정하고 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약간 호도된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측면이 좀 존재합니다. 실제로도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4조에 보면 대한민국 통일을 지향하고 또 거기에 맞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펼쳐나가야 네. 된다 이런 게 있고 또 66조 3항에는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북한의 그런 상대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중성인 겁니다. 북한 군과 정권은 적으로 보면서 북한은 사실은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쪽만 잘라놓고 이제 물어보신 건데 저는 질문 자체를 사실 좀 생각해 보면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면 나머지 이런 문제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헌법에 위배돼서 또 그렇다고 북한하고 대화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었다. 그런 취지도 네.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제 오늘 안철수 후보는 북한은 주적이다. 또 동시에 대화의 상대다. 이런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게 맞습니다. 북한은 우리한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의 존재로서 현재 우리가 정전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고 또 하나는 같은 민족으로서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어야 될 가치가 될 민족으로서 했던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의부분이 배치되지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적어도 어저께 문재인 후보께서는 예비 군 통수권자였다면 네. 군대라는 것은 적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 군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는 군의 대통령 후보로서 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하게 대처해서 우리의 안보를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 대신 북한은 또 우리가 언제가 같이 가야 될 민족이기 때문에 그 적극적인 교류 협력 정책을 통해서 평화 유지와 같은 민족으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저는 유권자들이 훨씬 더 만족하셨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그 말하고 다르지 않은데 방금도 표현하셨는데 북한이 주적이다 이러면 대화의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저는 그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북한은 적인 거죠. 구체적으로 그 적은 정권과 군대가 적인 거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북한이 주적이라고 하면 대화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주적과 대화를 합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거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거고요. 아니죠. 적과도 대화는 하는 거죠. 다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러니까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적의 어떤 존재하고 또 같은 민족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병합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수권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사실 박광온 공보단장이 오늘 저렇게 보충으로 설명을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문재인 후보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보충해서 설명했었을 거고 그리고 지금 강 의원님도 이제 힘주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 토론회에 나오셔서 어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실은 미리 답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보수적인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북 유화 정책을 통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살이 안 맞고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그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옳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안보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정의 개념이라든가 그것은 어떻게 그러면 본인은 생각하고 있냐 분명히 나올 만한 질문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뻔히 나올 만한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듭니다. 네, 제가 답변해드려야 되겠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 주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자유한국당의 우리 의원님께서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그렇게 주적 개념이 중요하면 그때 반영을 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저 질문을 하신 우리 유승민 의원은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주적 개념이라는 거는 적의 개념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아까 우리 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말씀하시는 개념이 그냥 적의 개념인 거죠.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한편 현실하는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대응도 해야 된다. 국방부가 보는 적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르다.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라는 말이었는데 다만 이제 어제 말씀의 뉘앙스가 주적이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지점은 존재하는데 내용상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예.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강경하게 북한에 대해서 주적 개념을 도입하려고 했으면 지난 10년의 보수 정권 때 충분히 도입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지 않은 점, 이 점 제가 한 가지를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당 어제 안철수 후보 대북 송금 햇볕 정책의 공과 과가 다 있다. 약간 중간지대의 입장을 얘기했어요.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거는 안철수 후보의 일관된 본인 그 소신이고 철학입니다. 모든 역사에는 공과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마오쩌둥의 어떤 그 문화 대혁명 때 그 덩샤오핑이 하방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넘겼고 다시 본인이 복권이 돼서 현대 중국을 일으키는 과정에 있어서도 마오쩌둥의 평가에 대해서 그 07 과삼이다. 이렇게 해서 027이고 과가 3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를 넘어갔죠. 이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역사라는 부분은 그 계승과 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그걸 단절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과연 모든 부분이 공만 있고 다 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고 공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고 특히 어떻게든지 같은 민족으로서 그 교류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그 정신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예. 그거는 70년대 그 유신 시대 때도 7.4 공동성명이 있었고 또 91년대 노태우 정부 때도 남북 기본 합의서 그 정신과 6.15 선언은 저는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은 저는 공이라고 보는데 네. 그 와중에서 실정법을 어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실정법을 어기지 말고 합법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하고 또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공과가 다 있는데 이거를 공이냐 과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떤 극단적 질문을 요구하는 네. 이 부분이야말로 제가 할 때는 분열적 사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적 질문과도 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그 안철수 후보한테 햇볕 정책에 대해서 계승할 거냐 말 거냐가 물어본 거는 사실 뒤에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 당신이 그 박지원 대표와 좀 그 의견을 과연 할 수 있느냐? 같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본 거였거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공만 얘기했다가는 뭐 보수적인 그 지금 중도 보수가 안철수 후보를 많이 지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빠질 것이고 그래서 과를 좀 중심적으로 얘기하면은 호남 지지율이 확 빠져버릴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공과 과가 다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대통령 후보로서는 조금 너무 모호하고 책임성이 결여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많은 우리나라의 보수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2차 대전 직전에 영국의 수상이 체인벌린이었는데 체인벌린이 대독 유화 정책을 써갖고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처칠은 그때 인기가 형편없이 대독 강경 정책을 썼던 처칠은 전쟁도 낮았었고요. 불사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유화 정책이 전쟁을 막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인 많은 국민들은 그래서 햇볕 정책을 계승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안철수 후보한테 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자꾸 모호한 태도를 보이니까 그 표심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것 강 같습니다. 의원님 얘기 듣고 답변 네, 뭐 짧게 기회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지금 그 어제 있었던 햇볕 정책을 개성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답변이 모든 일에는 공과 과가 있다. 이거 되게 교과서로 답변한 거거든요. 모든 역사가 공과가 있죠. 공만 있는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또는 과만 있는 역사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제가 한 발 좀 떨어져서 보면 뭐 우리 당 후보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현재의 전략적 스탠스의 지점.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저는 이게 약간 그 보면 같기도거든요. 보수 같기도 하고 진보 같기도 하고. 본인 바꿔 말하면 중도라는 표현이 될 텐데요. 네. 이 같기도의 딱 핵심을 찌른 지점이다. 저는 같기도 후보다 이렇게 보는데. 같기도? 예, 그러니까 네. 보수에서 보면은 보수의 표도 받아야 되고 진보에서 보면 진보의 표도 받아야 되니 이게 공과가 있다는 건 굉장히 FM적인 답변인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는 좀 선명하게 해주는 것들. 근데 그거는 아마 과학기술 분야는 좀 선명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머지의 이념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푸는 전략적 스탠스가 아닌가 봅니다. 일단 그 역사에는 공과가 있고 그래서 공은 계승하고 과는 고치겠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 9월에 안철수 후보가 처음 대선 후보를 선언하고
그 현충원에 갔을 때 방명록에다 아마 그렇게 쓴 걸로 갖고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고 소신이라고 보고요. 네. 또 모든 부분을 이분법적으로 물론 정치 지도자는 분명한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분법적으로 바로 가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고 중도계획적 사고가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좋은 부분은 계승해서 발전시키고 나쁜 것은 버리고 고치겠다는 이런 사고야말로 합리적인 개혁 세력이 추구해야 될 어떤 사고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과거처럼 어떤 진영과 이념에 의해서 모든 부분을 하나로 어떤 몰아가는 이런 사고에서 이제는 극복해 나갈 때가 네.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또 좀 저희가 이제 짚어볼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어제 토론에서 보면 또 적폐 세력 논쟁, 또 문자 폭탄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저희가 짚어보고 추가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연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 세력과도 지금 손잡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건 국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 해석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보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 아니 문재인 후보를 디스하시면서 대신 좀 봅니다. 답변 잘해 주십시오. 뭐 국민을 상대로 적폐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분명히 정치권 안에는 저는 적폐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당 안에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에는 아주 많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당은 어떻습니까? 바른정당은 없습니다. 안 후보님, 국민은 적폐의 피해자죠. 그렇게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오독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 분야 이런 게 아마 질문이니까. 저 적반하장일 겁니다. 예. 제가 최근에 그 전인권 씨가 저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수모를 당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그 지지자들로부터 심지어 적폐 가수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우선은 제가 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식의 문자 폭탄을 보낸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고요. 예, 문 후보님께서 양념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단 말씀이에요. 저 말 안 끝났습니다.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심판께서 제가 판단하시죠. 계속 관련된 추가 질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예전에는 그 문자 폭탄이라든지 또는 그 뭐 막말 같은 것들이 왜 양념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경선 기간 동안에 후보들 간의 치열한 논쟁이 경선을 흥미있게 하는 양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됐습니다. 대선 후보들 치열한 공방 또 날선 감정 싸움까지 보이는 거 봤는데 이 의원님 네.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에서는 이제 가급적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가급적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양상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시는지요? 사실 문재인 후보가 가짜 보수를 횃불로 불사르겠다, 뭐 보수를 드러내겠다 이런 강경한 발언들을 좀 그 보수 세력에 대해서 이제 맹공을 많이 했었어요. 연설 같은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그런 중도 보수의 지원을 받는 안철수 후보는 적폐 세력의 지원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해서 저게 공방이 된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후보의 공세가 사실 너무 과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저건 약점을 잡았다 생각을 해서 저렇게 이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후보가 이제 저 토론회 과정에서 예. 물론 그거는 본인들이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태도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좀 더 유머러스하게 저 상황을 좀 넘겼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 옛날에 그 링컨 대통령이 그 상대방이 당신은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냐로 이제 그 공격을 하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 저 말 두 가지 말을 한다. 이중인격자다.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링컨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얼굴 두 개면 잘생긴 얼굴 갖고 다니지 왜 이렇게 못생긴 얼굴 갖고 다니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머로 넘어가고 인기를 많이 얻었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본인이 굉장히 사실은 피하고 싶은 질문을 안철수 후보가 계속하면 막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고 네. 그걸 좀 유머 있게 넘기는 그런 분이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였으면 하는 게 국민들 바람이 아닐까 대범하게 싶습니다. 좀 넘길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 말씀드려서 유머러스하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역이라는 표현을 아까 우리 후보가 쓰셨는데요. 뭐 실제로 오역이라고 봅니다. 이게 적폐가 쌓을 적입니다. 패단이 쌓였다는 패단이 거죠. 쌓였다는 소리입니다. 국민한테 패단이 쌓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이게 정치 세력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패단이 쌓인 정치 세력의 지지를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근데 그걸 자꾸 이제 내가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적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잘 안 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오해를 빨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양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게 오히려 빌미가 돼서 또 공격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께서. 근데 그거는 뭐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록 문자 폭탄 논란은 거듭 계속 끊길만 하면 또 일어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왜 그건 잘 안 끊기는 겁니까? 그 지지자들이 이제 사실은 문재인 후보는 가장 강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고요. 또 거의 뭐 아이돌의 팬클럽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정치적 팬클럽과 같은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뭐 예를 들면 다 이렇게 통제할 수 없듯이 그분 개인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데 어제도 그런 어제 후보가 말한 것처럼 적절하지 않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인권 가수 같은 경우에 지난 2012년에 문재인 후보를 응원하려고 노래도 불렀던 분이에요. 그래서 전혀 우리 후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문재인 후보가 어저께 답변하시면서 제가 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문자폭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양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줄이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여주셨거든요. 또 경선 과정에서 그래서 안희정 후보나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다고 또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렇다면 본인이 설사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본인의 지지층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지지층들이 잘못됐다, 그 부분을 하지 말아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만약에라도 당선이 되셨을 때 정말 국정 운영을 통합적으로 국민 통합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지지 않으면 적으로 몰아가는 이런 어떤 이분법적 사고, 어떤 그 증오와 배제의 정치,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극복할 때가 됐고, 어저께 안철수 후보의 질문은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자 네. 한 질문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지난 경선에 안희정 후보 캠프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문재인 후보의 정치 철학이나 정치적 방향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이제 사실 나서는, 사실 일일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물론 아까 말씀 것처럼 양념 발언은 저희 의총장이 오셔서도 정중하게 사과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 문제를 자꾸 이제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선거에 유리하다고 되는 쪽이 하는 거다라고 보고요. 저희 지지층들도 이제 조금씩 그런 네. 후보의 마음을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한마디만 하고 네네. 할게요. 강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아니하세요. 왜냐하면 어제 그 심상정 의원이 문재인 후보를 좀 상당히 좀 공격을 했다가 그랬죠. 예. 정의당 홈페이지가 뭐 다운되는 사태까지 일부 벌어졌다고. 당원은 또 뭐 제가 이건 탈당. 답변해드릴게요. 네, 근데 물론 그것이 뭐 확실하게 뭐 그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뭐 공격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확실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있지만, 어쨌든 심상정 후보 댓글 보면은 지금 그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박수를 치고 거기 가서 뭐 자원봉사를 하고 열심히 후원금 내고 이런 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다른 후보라든지 아니면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생각과 대해서 다르다고 해서 공격적이고 저렇게 지나치게 공세적으로 하는 거는 민주 시민의 그 어떤 자격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재인 후보 측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본인들의 지지 계층이나 지지 집단들한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양수님이 아니하다고 하셔서 제가 그 문제는 꼭 말씀드릴게요. 안 받아보셨죠? 저는 받아봤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아니한 게 아니라 이양수님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저는 이번 과정에서 그걸 충분히 받아봤고 네. 여러 가지 경험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해봤기 비난 때문에. 문자를 받으셨다는 그럼요. 말이죠? 저희는 많이 받았죠. 안희정 캠프에 있을 때 비난 문자 많이 받았을 때 그 전에도 가슴이 받아봤잖아요. 아팠잖아요. 그 전에도 많이 받아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문제에 문제는 대해서 제가 없애자, 말씀을 이거죠. 좀 드리면,
저는 그것이 한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정치 문화가 그렇게 좀 왜곡된 거라고 봅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을 우리 후보로 등치시켜가지고 후보의 문제가 마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 네. 문화의 팬덤 문화가 조금 더 성숙하게 자리매김하도록 유도하는 게 우리들의 몫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가 좀 몰리고 있는 이 지금 토론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어제 여성 설거지 발언 때문에 또 사실 또 사과하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는데 그 모습도 좀 저희가 마저 준비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얼마 전에 설거지가 여성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 너무나 그 심한 여성 비하 발언인데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스트롱맨이라고 그래서 내 세게 안 보이려고 그런 이야기 했죠. 근데 실제로 집에 가면 설거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스트롱맨인가 보죠? 그 종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그런데 여성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세요. 그게 말이 잘못됐다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네. 본래 당헌 당규대로 하면 1심에서 유죄 판결 나면 출당 제명인데 그런데 이번에 특별한 징계 뭐를 사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당권을 회복하셔가지고 대선 후보로 출마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당권 정지를 시키십니까? 그 좀 앞뒤가 완전히 안 맞는 거 염치 없는 짓 아닙니까? 그건 당권 정지해가지고 확정 판결이 날 때 출당입니다. 확정 판결이 안 날 때는 당원권 정지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기소인 동시에 당권 정지죠, 홍 후보님도. 아니 여기는 아예 시간이 없는데 왜 자꾸 말을 하게 해요? 네. 내 참 꼭 이정이 보는 것 같아서 내 주적은 적입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어이가 해보십시오. 없어, 설명을. 어이가 없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간에서도 주적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는데 스트롱맨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수한 것이다. 또 오늘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북한 여성원단을 자연미인으로 이야기해서 또 논란이 또 되기도 했는데 이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상황을? 어제 이제 저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가 처음에 딱 일어났을 때 내가 정말 그저 말실수했는데 정말 상처를 만약에 누구 받으신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저도 집에 설거지 많이 합니다. 이랬으면 아주 모범답안이었을 텐데 그것을 제대로 못한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그 배우자에 대해서 워낙에 이제 그 고시를 붙고 이제 거기 군대 생활하면서 같이 처갓집 동네에 가서 군대 생활할 정도로 상당히 그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굉장히 존경을 한다 그래요. 그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걸로 봐서는 여성 비하적인 어떤 그 성차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답변을 좀 더 세련되게 하는 것이 과제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유승민 듭니다. 후보를 상대로 이제 거듭 이정희 같다, 이정희 후보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거듭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은? 사실 홍준표 후보도 유승민 후보도 다 보수 계통에서 지금 갈라져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바른정당이 갈라져 나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보수 정당들끼리 이게 싸우는 모양새 그리고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자꾸 대결하는 모양새를 국민들한테 보이기 싫기 때문에 사실은 유승민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계속 어떤 공격을 한다든지 맞받아친다든지 이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답변을 피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맥락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유승민 후보가 물어보는 거는 현재 그 홍준표 후보가 재판에 회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이긴 하지만 어쨌든 죄는 또 져가지고 기소돼 있는 상태거든요. 본인이 그 부분에서 명쾌하게 답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자꾸 이제 옛날 이정희 후보를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떤 경우라도 그 상대 후보가 질문했을 적에는 그걸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다. 그런 측면에서 왜 나를 디스하느냐 주적이 적인데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답변 태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또 아까 이야기하는 이제 그 설거지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집안에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스트롱맨이나 진짜 보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거야말로 정말 전형적인 가부장적 어떤 권위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도자로서 과연 저런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가지고 제대로 열리고 개방되고 소통하는 그런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아마 많은 생각 있는 국민들께서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질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이게 저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굉장히 오래된 분의 이야기를 한참 듣는
조선시대분의 이야기를 듣는 어제 그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이제 가부장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하는 어제 주로 본인이 말씀하신 정책은 주로 뭐 안보 문제 또 색깔론 이런 것들로 주로 쭉 이야기하시고 또 여성에 대해서는 하늘이 낼 때부터 설거지하게 만들었다는 식의 논란을 만들고 또 그 자리에서 여러 공격을 당하니까 당황하셔서 이 자리에서 사과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21세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과거에 가느냐 이런 거에서 과거도 보통 과거가 아니라 아주 과거의 후보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법적인 문제는 본인 뭐 그 당이 어떤 당의 얼굴을 만드는 입장에서 뭐 판단하셨을 문제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함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은 굉장히 아쉬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TV 토론회가 이제 3차례가 남았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보완 개선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 TV 토론에서 이제 보면은 질문이 좀 한 분, 문재인 후보한테 좀 집중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제 1위 후보이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먼저 번에 그 노무현 정권 때 중책을 맡았었고 그다음에 지난번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드러나 있는 흠결이 굉장히 많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만 집중이 돼라고 너무 얘기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좀 잘 설명하는 그런 여유를 갖기를 바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총평에 있어서 아까 홍준표 후보에 대한 걸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홍준표 후보가 사실 존재감을 상당히 각인시키는 토론회였다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좀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토론회는 물론 심상정 의원이 문재인 후보를 공격함으로써 그동안 민주당의 뭐 그 이중대냐 이런 논란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성과도 거뒀듯이 홍준표 후보도 본인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걷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보였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질문이 좀 이렇게 앞으로 좀 서로 좀 이렇게 한 세 분한테 골고루 좀 안배하라 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개선책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사실 이제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공세 또 뭐 네거티브 공방들이 있는데 문재인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른바 안철수 후보 네거티브 전략 문건이라는 게 좀 발견이 돼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십니다. 네거티브 공작을 기획하고 집행한 총책임자, 실무 책임자를 즉각 해임하십시오. 검찰과 선관위는 더불어희망 포럼 중앙 및 지역 사무실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선대위의 이러한 작태는 호남과 영남 국민을 분열시키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공식 보고 문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문 후보 측에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문건이고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공식 보고 문건이 될 수 없죠. 모든 선거는 사실은 캠페인은 좀 즐겁고 밝게 하는 것이지 네거티브를 주로 해서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도 그렇게 선거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아까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저희 문재인 후보는 지난 대선에 출마를 해서 검증을 한번 받았던 후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우리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증에 사실상 무풍지대, 그리고 국회의원만 하신 거기 때문에 이번에 검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이라고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확실한 특징은 네거티브 한다라고 저쪽이 네거티브 한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네거티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럴 의도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또 좀 더 제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더 관대하게 이야기를 하면 네거티브도 사실 선거의 한 기법이긴 한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몸서리칠 것이 아니라 물론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져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말 악의적인 네거티브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에 근간하고 있고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김미경 교수님이 보좌관들한테 막 이런저런 일을 시켰다는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네거티브라고 처음에 규정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라 검증에는 당당히 응하고 또 어떤 진영이든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공식 캠페인은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의당의 문제의식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이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 선거 기법상으로 네거티브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또 그것을 과장했을 경우에 이제 실제로 그것이 흑색 선전이 되는 겁니다. 흑색 선전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일이 그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선대본에서 만든 문건인지 이 부분은 우리는 그것을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실로 드러나면 일벌백계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저는 문재인 캠프 측에 자기 정화 의지 또 개혁 의지 또 우리는 흑색 선전이 아니라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의지로 삼는 것이 좋은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보통 네거티브나 이런 흑색 선정 이런 거는 비전이 없었을 적에 아니면 또 그 본인의 흠결을 어떻게 물타기 할 적에 보통 이런 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결국은 지금 문재인 후보의 어떤 그 자제분의 어떤 그 취업 비리 의혹 또 지금 집안의 어떤 호화 가구의 어떤 구입 의혹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명쾌하게 해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덮으려고 이제 상대적으로 계속 물타기 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적어도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그 이태규 의원님하고 좀 생각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거티브는 사실 선거 때 다 합니다. 사실 뭐 선거가 네거티브로 시작해서 네거티브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정책과 비전은 각 당이 아주 몇 가지 빼고는 거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심을 자극하는 건 사실 네거티브가 쉽거든요. 근데 나의 네거티브를 잘 방어하는 것도 기술이고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 약점을 내가 한 것 같지 않게 잘 부각시키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선거 기법입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선대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보고 의논하고 토론해서 만든 자료다. 그것이 유출이 됐다. 이것은 다른 굉장히 이야기다. 심각한 얘기고요. 그리고 그것은 만약에 지금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분이 책임 있게 조사를 한 이후에 그 과정을 낱낱이 밝히는 것. 그것만이 해결책이지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어제는 4대1, 오늘은 2대1로 토론하는 느낌입니다. 그 말씀 뭐 다 같은 의견이라고 좀 아마 토론하시면서 느끼실 거라고 봐요. 저희도 그런 게 중심이 아니고 또 그렇게 선거를 이끌 생각이 없으면서 실제로 지난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문재인 후보의 하루에 정책 행보를 2개 정도, 3개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행보를 계속 드라이버해서 가고 있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을 하는 분들이 사실 메인의 선거 캠페인에 있지는 않아요.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외곽이다? 그건 외곽에서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그게 말씀대로 저희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그게 아마 저 캠프 네. 차원의 일은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네거티브의 기법을 제외하고도 저희도 흑색성전이나 또는 부당하게 문제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허위 사실을 네. 유포해서 선거를 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인물 영입 경쟁이 이제 막판 계속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른바 상도동, 동교동계 인사들 각각 문재인, 안철수 캠프 쪽으로 이렇게 좀 양분되는 양상인데 이태규 의원에게 좀 질문 좀 드릴 것 같아요. 사실 뭐 상도동계 여러 의원들 좀 이렇게 접촉을 했었는데 좀 문재인 캠프로 좀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선택의 자유라고 보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캠프에서 자원에서 좀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고 정책적으로든 뭐 조직적으로든 그거는 아무래도 지금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양강 구도를 형성하다 보니까 본인이 좀 더 자기의 어떤 정체성과 맞는다고 하는 부분을 좀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있는 인사가 아닌 더 괜찮은 분들이 오신다면 이제 정치라는 게 결국 이제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이 국민 통합 측면에서 맞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그거는 뭐 좋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은 또 사람 인재의 영입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무슨 어떤 원칙과 기준도 없는 막무가내 식의 어떤 영입은 바라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나갈지 이런 비전과 정책을 더 보여주는 것이 사실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태규 의원 말씀에 뭐 크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선거하면 오신다는 분들은 막지는 않잖아요. 오신다는 막지 않고 어제 4.19인데요. 네. 사실 4.19인데 동교동계와 상교동계 상징성 있는 어르신들이 합류하고 지지 선언을 해준 것 그리고 과거 민주화 세력이 민주화의 정통성을 저희 당이 부여해 준 거에 대해서 저희는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이 되니까 오늘 또 뭐 이게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철수 산악회가 지지 철회했더라고요. 5.18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그렇게 어느 쪽을 지지하기도 하고 또 네. 지지하는 그 지지를 철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좀 보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린 네, 철수 산악회는요. 그 공식적으로는 정체 불명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2년도에 안철수 후보를 지금 자발적으로는 산악회가 뭐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그건 후보하고 아무 관계도 관련이 없고 없다? 지금도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지지하고 또 지지를 처리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제 1위 후보기도 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뭐 이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가리는 건 또 가리면 가린다고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네. 왜 사람 가려봤냐고. 그러니까 다 폭넓게 받고 하지만 이것이 곧
이후에 국정 운영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정 네. 운영을 할 때는 사람을 신중하게 써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이양수 갖고 의원에게 있습니다. 마무리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른바 이제 삼지대에 계신 김종인 전 대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등등의 영입 경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해서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그 세 분이 네. 원래는 이제 독자적으로 출마를 고민하시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좀 모여 계시다가 각자 좀 친한 후보를 지지할까 말까 이렇게 좀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에 좀 지성과 그다음에 역량을 겸비하신 원로들이 네. 선거판에서 너무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 마시고 원로로서 남아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 대통령에게 지혜를 좀 전해주는, 지혜를 좀 나누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좀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양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